여우 가죽으로 만든 등불이 푸른 빛을 발한다. 빛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칼을 들어 배를 가르기 시작한다. 드러난 진실은 소름 끼친다. 가죽 속에는 여우의 영혼이 남아있어 살아있는 사람을 조종해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전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사람들은 그저 하늘이 내린 땅이라 여기며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서 마치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고 가을이 깊어지면 그 잎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바람이 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며 마을길을 덮어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이면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를 피워 올리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만큼 인심이 후하고 정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산골 마을 중턱에는 기와지붕이 웅장하게 얹힌 큰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존경하는 김선비였습니다. 김선비는 젊은 시절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다니며 글 공부를 많이 했으나 벼슬길에 오르는 것보다 고향에 내려와 조용히 학문을 닦고 자연을 벗삼아 사는 것을 택한 욕심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지나가는 과객이나 배고픈 이웃이 있으면 넉넉히 먹이고 재워주기를 마다하지 않았기에 인근 마을까지 그의 덕망이 자자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집 사랑방은 언제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고 마당에는 하인들이 부지런히 오가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불어오기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미 겨울의 냉기를 품고 있어서 옷깃을 절로 여미게 만들었고 마당에 쌓인 낙엽들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굴러다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며 하늘이 붉게 물들다가 이내 검푸른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마을 어귀에 낯선 나그네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남루한 옷차림에 갓을 푹 눌러쓰고 있었는데 등에는 커다란 괴나리 보찜을 하나 메고 지팡이를 짚으며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마을 개들이 낯선 이를 보고 지저댈 법도 하건만 이상하게도 그 나그네가 지나갈 때면 개들이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낑낑거리는 소리만 낼 뿐 짖지를 못했습니다. 김선비는 사랑방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가 문 밖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보통 때라면 하인이 먼저 나와 손님을 맞이했겠지만 그날따라 집안이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바람소리만이 창호지 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헛기침을 하며 방문을 열고 뗏마루로 나가보니 대문 앞에 그 낯선 나그네가 서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갈라지는 듯한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옵니다. 날은 저물고 산바람은 차가운데 갈 길은 멀어.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그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고 듣는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본래 마음이 따뜻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 낯선 이의 기묘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시게. 산중이라 대접할 것은 없으나 찬 이슬을 피하고 온몸을 녹일 따뜻한 아랫목은 내어드릴 수 있네. 김선비는 하인을 불러 사랑방 옆에 딸린 작은 방을 치우게 하고 부엌에 일러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오라 명했습니다.
나그네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대문을 들어섰는데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에서 스산한 기운이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하인들은 나그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갓 아래로 언뜻 보이는 그의 눈빛이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나그네가 안내받은 방에 짐을 풀고 잠시 후 하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녁상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나그네는 허기가 졌는지 말도 없이 국밥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굶은 사람이 음식을 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나그네는 김선비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사랑방으로 건너왔습니다. 김선비는 그를 맞이하여 자리를 권했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이 북쪽 지방에서 왔으며 귀한 약재와 물건을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김선비는 그의 말투나 행동거지에서 장사꾼답지 않은 음산함과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어갈 즈음 나그네는 자신이 메고 왔던 보찜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둥근 형태의 등불이었는데 겉을 감싸고 있는 재질이 일반적인 종이나 비단이 아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가죽처럼 보였으나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묘하게 털구멍 같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이 기이했습니다. 김선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자 나그네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북쪽 깊은 산속에서 어렵게 구한 가죽으로 만든 등불입니다. 일반 종이 등불과는 달리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그 빛이 은은하여 밤새 켜두면 잡기를 쫓고 집안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하지요. 김선비는 그 등불을 가까이서 들여다보았는데 등불의 가죽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피부처럼 촉촉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보통 가죽이라 하면 무드질을 하여 바짝 마른 것이 정상인데 이 등불의 가죽은 만지면 금방이라도 핏기가 배어 나올 듯한 생경한 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순간적으로 손끝이 저릿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손님의 물건이라 내색하지 않고 점잖게 물었습니다. 참으로 희귀한 물건이구려. 그런데 이 가죽은 대체 어떤 짐승의 것이기에 이토록 기묘한 빛깔을 띠고 있어? 나그네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산 짐승 중에서도 영물이라 불리는 것의 가죽이지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나그네는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등불 안에 있는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등불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일반적인 붉은색이나 노란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챈의 물빛처럼 시퍼런 푸른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푸른 빛이 가죽을 통과하여 밖으로 퍼져나오자 사랑방 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한겨울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처럼 서늘한 공기가 방 안을 감돌았고 벽에 걸린 족자나 서책들이 그 푸른 빛을 받아 기괴하게 일렁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며 몸을 떨었습니다. 이 불빛은 따뜻함을 주는 불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열기를 앗아가는 차가운 불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불빛이 너무나 기이하여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불빛이 참으로 특이하구려. 마치 도깨비 불처럼 푸르고 서늘하니 이것을 켜두고 잠을 청할 수 있겠소? 나그네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 푸른 빛은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깊은 잠에 들게 해줍니다. 선비님께서도 오늘 밤 이 등불을 곁에 두고 주무시면 그 효험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나그네의 눈동자는 그 푸른 불빛을 받아 더욱 깊고 어둡게 빛났고, 김선비는 그의 눈을 마주치기가 거북하여 시선을 등불로 돌렸습니다. 등불의 표면에는 미세한 핏줄 같은 무늬가 불빛에 비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며 등불을 김선비의 방에 두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오늘 밤은 이 귀한 등불을 선비님 방에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지요. 김선비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거절하려 했으나 손님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여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나그네가 방을 나가고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오로지 그 푸른 등불만이 홀로 타오르며 기묘한 정막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책을 다시 펴보려 했지만 글자들이 푸른 빛 속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아 눈이 아파왔습니다. 한편 부엌에서 일을 정리하고 있던 김선비 집에 늙은 하인마 노인은 사랑방 쪽에서 새어나오는 푸른 빛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 노인은 이 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김선비 가문을 위해 일해온 충직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남보다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 집안에 흉한 기운이 들면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곤 했습니다. 마 노인은 사랑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시퍼런 빛을 보는 순간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람 사는 집에서 켜는 불의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옆에 있던 젊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랑방에 켜진 불이 무엇이냐? 어찌 저리도 불길한 색을 띠고 있단 말이냐? 젊은 하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오신 손님이 선물이라며 켜놓고 간 등불이라 하던데요. 가죽으로 만들었다나 뭐라나 참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마노이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가죽 등불이라니. 그것도 저런 색을 내는 등불은 내 평생 처음 본다. 저건 산 사람을 위한 불이 아니다. 저 불빛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운 것이 필시 좋지 못한 물건임이 틀림없다. 마 노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사랑방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냄새 속에 아주 희미하지만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랑방 안에 홀로 남은 김선비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불을 펴고 누우면 금방 잠이 들었을 터인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정신이 맑아지면서도 동시에 몽롱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등불의 푸른 빛이 방 안의 모든 사물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고 김선비는 그 빛을 피하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빛은 이불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눈꺼풀 안쪽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김선비는 눈을 감고 있어도 푸른 잔상이 어른거려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방구석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김선비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 앉아 방을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등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건넌방에서 자고 있던 김선비의 조카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조카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삼촌인 김선비 밑에서 자라난 청년이었는데 몸이 약하고 심성이 여려 늘 집안 어른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조카는 사랑방 쪽에서 흘러나오는 푸른 빛이 마당을 가로질러 자신의 방문 창호지에 비치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빛은 마치 그를 부르는 손짓처럼 일렁거렸습니다. 조카는 홀린 듯이 방문을 열고 덴마루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조카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듯 멍한 눈으로
사랑방의 푸른 불빛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초점 없는 열망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방의 등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밝게 타올랐습니다. 보통의 초라면 시간이 지나면 심지가 타들어가 불빛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 등불의 불꽃은 오히려 점점 더 커지며 기이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타닥, 타닥하는 소리가 마치 젖은 장작이 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뼈가 부러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김선비는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등불이 있는 쪽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등불의 가죽 표면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가죽이 부풀어 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는 모습이 김선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비비며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김선비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등불을 끄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등불 가까이 다가갈수록 한기가 더욱 심해져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손을 뻗어 등불의 덮개를 잡으려는데 순간 등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손이 얼어붙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김선비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등불 안의 푸른 불꽃이 뱀의 혀처럼 낼름거리며 위로 솟구쳤다가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김선비는 등골이 오싹해져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은 예사 물건이 아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 손님에게 돌려주고 당장 떠나게 해야겠다. 김선비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습니다. 밤은 깊어 자정이 넘어가고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김선비의 집만은 깨어있는 듯 했습니다. 마당의 계집에 있는 늙은 개는 불안함에 끙끙거리며 바닥을 긁어댔고 외양간의 소들도 콧김을 거칠게 내뿜으며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축들이 먼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나그네가 묵고 있는 별채방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니면 깨어서 무언가를 엿듣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방 쪽에서도 미세하게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낙엽들을 사랑방 쪽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옛 성현들의 말씀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사악한 기운은 바른 마음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구절을 되뇌며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 했으나 등불이 뿜어내는 기운은 너무나 강력하고 집요했습니다. 등불의 푸른 빛은 방 안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려 마치 괴물들이 춤을 추는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들은 김선비를 향해 손을 뻗는 듯했고 천장의 석가래들은 앙상한 갈비뼈처럼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심약함 탓이라 자책하면서도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공포를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사각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느릿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숨을 죽이고 문 쪽을 주시했습니다. 발소리는 사랑방 툇마루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림자가 창호지 문 위로 드리워졌는데 그 그림자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선비가 누구냐 하고 낮게 물었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림자는 스르르 사라졌고 다시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김선비는 식은땀을 흘리며 문을 열어보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밖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안보다 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그림자의 주인은 김선비의 조카였습니다. 조카는 몽유병 환자처럼 마당을 서성이다가 사랑방 앞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는 푸른 빛에 이끌려왔지만 김선비의 목소리에 잠시 정신이 들어 황급히 몸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카의 눈은 여전히 풀려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곳, 따뜻한 곳이 필요해. 조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도 이불을 덮지 않고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었습니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그는 뼛속까지 시리는 추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몸살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인 새벽녘. 등불의 빛은 사그라들기는커녕 더욱 요란하게 일렁였습니다. 김선비는 피로에 지쳐 잠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얀 털을 가진 짐승 한 마리가 배에 피를 흘리며 자신을 노려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짐승의 눈은 등불의 불꽃과 똑같은 시퍼런색이었습니다. 짐승은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대신 붉은 피가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 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고 심장은 방망이 질치듯 뛰고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정신을 차리고 등불을 보니 등불은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뿜는 호흡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선비는 창문을 열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지만 김선비의 집을 감싸고 있는 안개는 거치지 않고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안개는 마을의 다른 곳에는 없고 오직 김선비의 집 주변에만 머물러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뱀이 집을 또즐리 틀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우가죽 등불이 불러온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김선비의 기와집을 감싸고 있던 기이한 안개는 좀처럼 거치지 않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제법 따갑게 내리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김선비네 마당에는 여전히 서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처마 밑에 매달린 시래기들은 밤새 얼어버린 듯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마당을 쓸던 하인들은 빗자루 끝에 닿는 낙엽들이 평소보다 무겁고 축축하게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문 밖 마을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지만 유독 이 집 대문을 넘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 공기가 탁하고 무거웠습니다. 사랑방 앞 뱃돌 위에 놓인 나그네의 신발은 밤새 내린 이슬에 젖어 있었는데 그 물기마저도 투명하지 않고 검붉은 빛을 띠는 것처럼 보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선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돛한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어깨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손님이 묵고 있는 사랑방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습니다. 마침 나그네도 기척을 느꼈는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밤새 잠을 못 잔 김선비와는 달리 나그네의 얼굴은 매우 혈색이 좋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마치 지난밤 누군가의 생기를 빨아먹기라도 한 사람처럼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은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선비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지만 김선비는 그 모습에서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껴 황급히 답례만 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 부엌 어멈이 밥상을 차려 사랑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들고 가던 부엌 어멈이 사랑방 문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며 멈춰 섰습니다.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어찌나 강한지 갓 지은 뜨거운 밥과 국이 순식간에 식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부엌 거멈은 평소 담력이 세기로 유명한 여인이었으나 이날만큼은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밥상을 내려놓고 도망치듯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하인들에게 사랑방 안에 얼음 구덩이가 있는 것 같다며 문틈으로 보이는 그 등불 가죽이 밤 냄새를 맡고 꿀렁거리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공포에 질려 말했습니다. 하인들은 그녀가 헛것을 본 것이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집안의 가축들도 이상한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지저대던 삽살개들이 이날은 아예 계집 깊숙이 들어가 웅크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로 잔뜩 말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마치 호랑이라도 마주친 짐승 같았습니다. 마당에 풀어놓은 닭들도 모이를 쪼지 않고 구석에 모여 서로의 깃털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있었습니다. 짐승들은 사람보다 영적인 기운에 더 민감하여 집에 들어온 것이 단순한 손님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마루에 앉아 조용해진 마당을 바라보며 이 정막이 평화가 아니라 폭풍전야의 고요함임을 직감했습니다. 김선비는 용기를 내어 나그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지난밤 덕분에 등불 구경은 잘 하였소. 하나, 우리 집안 사람들의 기가 약하여 그 등불의 기운을 감당하기 어려운 듯하니 오늘 밤부터는 등불을 거두어 주시면 좋겠소. 김선비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말했지만 단호한 뜻을 내비쳤습니다. 나그네는 밥숟가락을 놓고 잠시 김선비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검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푸른 불꽃이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나그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 등불은 한번 켜면 사흘밤 낮을 밝혀야 그 효험이 온전해집니다. 중간에 끄게 되면 오히려 모여들던 잡귀들이 갈 곳을 잃어 집안에 화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이틀만 더 참으시지요. 나그네의 말은 거절하기 힘든 묘한 위압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화를 입는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고 멀리서 온 손님을 박절하게 대할 수 없는 양반의 체면 때문에 더 이상 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디 오늘 밤은 방문을 꼭 닫아 그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만 해주시오. 김선비는 차선책을 제시하며 물러섰습니다. 나그네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불빛은 벽을 뚫고 마음을 비추는 것이라 문을 닫는다고 해서 가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그네의 말끝이 흐려지며 공기 중에 서늘한 웃음소리가 흩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특히 김선비의 조카 방에서는 하루 종일 기침소리와 앓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춥다. 너무 춥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인들이 군부를 지펴 방바닥이 뜨거울 정도였지만 조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선비가 걱정되어 조카의 방에 들어갔을 때 조카는 돛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삼촌, 저 푸른 불. 저 불 속에 들어가면 따뜻할 것 같아요. 저 가죽이 나를 감싸주면 이 추위가 사라질 것 같아요. 김선비는 조카의 이마를 짚어보았으나 열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 혹은 영혼이 홀린 증세가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늙은 하인마 노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 노인은 김선비의 조부 때부터 이 집안을 지켜온 산증인으로 젊은 시절에는 약초꾼을 따라 전국의 산을 누비며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고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진 것으로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마노이는 사랑방 근처를 빗자루로 쓸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사랑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냄새는 오래된 가죽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릿하고 역한 피 냄새와 썩은 흙 냄새가 뒤섞인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마노이는 김선비가 사랑방에서 멀리 떨어진 안채 대청마루에 앉아
시름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진지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주제넘은 말씀을 좀 올려야겠습니다. 저 사랑방에 든 손님과 그가 가져온 물건은 당장 내치셔야 합니다. 김선비는 놀란 눈으로 마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자기 할 일만 하던 마노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인, 자네가 보기에 무엇이 그리 문제란 말인가? 그저 좀 특이한 등불이 아니더냐? 마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으리, 저것은 등불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등불의 모양을 하고 있을 뿐 실상은 굶주린 요물입니다. 제가 사랑방 곁을 지날 때마다 등불 안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쿵 하고 말입니다. 죽은 가죽에서 어찌 심장 소리가 나겠습니까? 저것은 산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으려고 작정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저 나그네 또한 사람의 탈을 썼으나 그림자가 희미하고 발소리에 무게가 없습니다. 필시 저 요물을 데리고 다니며 밥을 먹이는 사육사일 것입니다. 노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선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김선비는 노인의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노인, 손님을 함부로 내쫓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네. 게다가 저 나그네가 사흘만 기다리면 떠난다고 하지 않았나. 노인은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사흘이면 이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몸이 약한 도련님이 가장 먼저 화를 입을 것입니다. 도련님이 아까 부엌에서 무엇을 찾으셨는지 아십니까? 식칼이었습니다. 고기를 썰 것도 아닌데 멍한 눈으로 식칼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제가 빼앗아 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예사일이 아닙니다. 식칼이라는 말에 김선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랑방 쪽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문이 저절로 열렸다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김선비와 노인은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방 문틈 사이로 푸르스름한 기운이 뱀처럼 기어나와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운은 안채로 향하지 않고 곧바로 조카가 누워있는 건넌방 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노인은 급히 품에서 말린 쑥 한 줌을 꺼내 김선비에게 건넸습니다. 나으리, 오늘 밤은 절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 쑥을 문지방에 걸어두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도련님 방을 지키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밤 놈의 정체를 밝혀내겠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다시 어둠이 찾아오자 집안의 공기는 낮보다 훨씬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은 저녁 짓는 연기로 훈훈했지만 김선비의 집은 마치 무덤 속에 들어앉은 듯 냉랭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뒷방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고 오직 노인만이 낯을 숫돌에 갈며 마당 한 구석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자 사랑방의 등불이 반응이라도 하듯 갑자기 확 타올랐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불빛 그림자가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더니 마치 입을 쩍 벌린 여우의 형상처럼 일렁거렸습니다. 김선비는 조카의 방 앞을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조카가 잠꼬대처럼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죽이 필요해. 따뜻한 가죽. 내 배를 갈라 따뜻하게.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짐승의 울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김선비는 문을 열고 들어가 조카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조카는 눈을 뒤집고 몸을 뻣뻣하게 굳힌 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두려움에 떨며 조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카의 손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차가웠고 손톱 밑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랑방의 나그네는 이 모든 소란을 즐기기라도 하듯 방 안에서 나지막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가사가 없는 기이한 음율이었는데 듣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주술과도 같았습니다. 껍질을 벗어라. 붉은 옷을 입어라. 따뜻한 집으로 들어오라. 나그네의 노랫소리가 높아질수록 등불의 푸른 빛은 더욱 강렬해져 이제는 창호지를 뚫고 나와 마당 전체를 푸르게 물들였습니다. 마당에 심어진 나무들이 그 빛을 받아 괴기스러운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마노이는 어둠 속에서 사랑방을 주시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나그네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등불을 꺼뜨리거나 깨뜨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방 밖으로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등불은 마치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듯 주위에 보이지 않는 결계를 치고 있었습니다. 마 노인이 살금살금 사랑방 쪽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등불이 파밭하고 불꽃을 튀기며 경고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마 노인이 주춤하자 방 안에서 나그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늙은이가 제 명을 재촉하는구나. 얌전히 있으면 고통 없이 보내줄 것을. 나그네는 이미 마노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 삼경밤 11시, 1시에 이르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조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더니 김선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하여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김선비가 뒤따라 나갔지만 조카는 이미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방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오로지 그 푸른 등불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연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혹은 불빛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맹목적인 몸짓이었습니다. 조카가 사랑방 문 앞에 다다르자 닫혀있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방 안엔 나그네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방 한가운데 놓인 여우 가죽 등불만이 공중에 둥둥 뜬 채 조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등불은 이제 더 이상 등불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가죽이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리며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뱃속처럼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 안에 푸른 불꽃은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되어 조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홀린 듯 뗏마루에 올라앉아 등불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어서 오라. 따뜻한 나의 집이여. 등불 속에서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와 조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카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낮에 마 노인이 숨겨두었던 하지만 조카가 기어이 찾아낸 시퍼런 식칼이었습니다. 조카는 칼날이 자신의 배를 향하도록 거꾸로 쥐었습니다. 등불은 조카의 배를 비추며 붉은 빛과 푸른 빛을 번갈아 내뿜었습니다. 마치 그곳을 열어라. 내가 들어갈 수 있게라고 명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칼끝이 옷 위로 닿았습니다. 김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마노인이 낫을 들고 튀어나왔습니다. 마노인은 이 요무라. 물러가라 라고 고함을 치며 등불을 향해 낫을 던지지는 못하고 대신 조카의 팔을 내리칠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등불에서 뿜어져 나온 강력한 바람이 마노인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마노인은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조카는 다시 칼을 고쳐 쥐었습니다. 등불은 이제 승리가 눈앞에 있다는 듯 기분 나쁜 진동음을 내며 조카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여우 가죽 표면에
난 털들이 곤두서며 조카의 살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끔찍한 일이 벌어질 찰나 김선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급히 자신의 옷구름을 뜯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조카야, 정신 차려라. 그것은 따뜻한 어미의 품이 아니라 너를 삼키려는 짐승의 아가리다. 하지만 조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카의 눈에는 그 등불이 세상에서 가장 안락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추위에 지친 영혼이 본능적으로 따뜻함을 갈구하듯 조카는 자신의 배를 갈라 그 따뜻한 불덩이를 집어넣으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칼끝이 조카의 복부를 찌르기 직전 마당의 늙은 개가 목줄을 끊고 달려와 조카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 짧은 틈이 김선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삽살개가 조카의 종아리를 물고 늘어진 그 짧은 찰나 조카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짐승의 단말마와 같았습니다. 고통 때문인지 정신이 번쩍 든 것인지 조카는 쥐고 있던 식칼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칼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차가운 돛돌 위를 굴렀습니다. 김선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조카의 허리를 뒤에서 꽉 껴안았습니다. 조카의 몸은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웠으나 김선비의 뜨거운 체온이 닿자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몸부림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김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정신 차려라. 이것은 꿈이다. 악몽이다 라고 외쳤지만 조카는 허공에 뜬 등불을 향해 손을 뻗으며 추워 저기로 들어가야 해 라고 쉰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벌어진 이 난리통 속에서 사랑방 문턱에 둥둥 떠있던 등불은 갑자기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빛을 줄였습니다. 먹잇감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실망이라도 한 듯 푸른 불꽃이 사그라들며 튀어거리는 바람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사랑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나그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아주 느긋한 걸음으로 냇마루로 나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공중에 뜬 등불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손이 등불에 닿자 사납게 일렁이던 푸른 불꽃은 순식간에 잠잠해졌고 나그네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김선비와 조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련님의 기가 너무 허하여 헛것을 보신 모양입니다. 밤바람이 찬이어서 안으로 들이시지요. 김선비는 나그네의 태연한 태도에 치가 떨렸지만 지금 당장은 조카를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발광하는 조카를 억지로 붙잡아 안채 깊숙한 방으로 옮겼습니다. 조카는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끝까지 사랑방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공포가 아닌 맹목적인 갈망이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선비는 하인들에게 단단히 일러 조카의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게 하고 창문에는 두꺼운 판자를 덧대어 빛이 한 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와 벽을 긁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김선비의 집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힌 듯 칙칙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때 아닌 진눈깨비가 흩날리며 마당을 하얗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눈이 아니라 요괴가 불러온 음기설인 설이었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은 밤새 말라 비틀어져 앙상한 가지를 드러냈고 우물의 물은 꽁꽁 얼어붙어 두레박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집안의 생기란 생기는 모두 빨려나간 듯. 하인들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짐을 싸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김선비의 섯을 펄은 호령과 마노인의 만류로
간신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사랑방을 향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안채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 노인이 사랑방 근처를 살피고 돌아와 김선비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 노인의 손에는 어젯밤 조카가 떨어뜨린 식칼이 들려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칼날은 녹이 쓴 것처럼 붉게 변해 있었고 칼자루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 칼을 보십시오. 단 하룻밤 사이에 쇠가 삭아버렸습니다. 저 등불의 냉기가 쇠조차 썩게 만드는데 하물며 사람의 몸은 오죽하겠습니까? 마노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김선비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으리, 제가 어젯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릴 적 산속 사냥꾼들에게 들었던 전설이 하나 기억났습니다. 북쪽 끝, 눈이 녹지 않는 설산에는 천년 묵은 여우가 산다고 합니다. 그 여우는 가죽이 너무 얇아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었는데 그 원혼이 자신의 가죽에 들러붙어 여우 가죽 등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등불은 스스로 열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짐승이나 사람의 뱃속같이 따뜻하고 축축한 곳을 찾아 들어가야만 비로소 몸을 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선비는 마 노인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조카 녀석이 배를 가르려 했던 것이... 마 노인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련님이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등불 속의 원혼이 도련님을 조종하여 스스로 배를 열게 만든 것입니다. 배를 갈라 그 따뜻한 내장 속에 등불이 들어가 갤리를 들고 앉으려는 수작이지요. 한번 들어가면 숙주의 몸이 얼어 죽을 때까지 전기를 빨아먹고 다 먹으면 또 다른 따뜻한 몸을 찾아 옮겨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저 나그네는 필시 그 등불을 모시고 다니며 먹이를 바치는 창귀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귀신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김선비는 주먹으로 마루를 내리치며 탄식했습니다. 내 어리석음이 집안에 화를 불러들였구나. 손님 대접을 한답시고 요물을 방 안에 들였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김선비는 자책감에 괴로워했지만 마노이는 단호하게 김선비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으리, 자책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놈들은 오늘 밤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도련님이 실패했으니 이제는 집안의 다른 사람 아니면 나으리를 노릴지도 모릅니다. 해가 지기 전에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쫓아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저 등불을 아주 없애버려야 이 저주가 풀립니다. 김선비는 마음을 굳게 먹고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대낮임에도 사랑방 주변은 한겨울처럼 추웠고 문틈으로는 여전히 푸른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헛기침을 크게 하고 방문을 열자 나그네는 방 한가운데 앉아 등불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선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애완동물을 다루듯 등불의 가죽 표면을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등불은 나그네의 손길에 따라 부르르 떨며 기분 좋은 듯한 웅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사람의 신음소리와 너무나 흡사하여 김선비는 구역질이 올라올 뻔했습니다. 손님,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소. 당신과 그 흉물스러운 등불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시오. 김선비는 최대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나그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비님, 사흘이 약속 아니었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밤입니다. 이 밤만 지나면 저는 영영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고개를 들어
김선비를 똑바로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세로로 찢어진 파충류의 눈처럼 변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등불이 아직 배가 고프다고 하는군요. 따뜻한 밥을 한 그릇 더 먹어야 떠날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 속에 숨겨진 따뜻한 밥의 의미를 깨달은 김선비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김선비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상대임을 직감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는 마 노인과 상의하여 놈들을 물리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 노인은 곶간을 뒤져 묵은 쑥을 한 알음 꺼내왔고 부엌에서는 붉은 팥과 굵은 소금을 항아리째 퍼왔습니다. 나으리, 여우는 본래 불을 무서워하지만 저놈은 추위 속에 죽은 귀신이라 보통 불로는 끄떡도 안 할 것입니다. 쑥은 양기가 강하여 사악한 기운을 태우는 데 으뜸이고 붉은 팥과 소금은 잡귀가 맥을 못 추게 만듭니다. 오늘 밤 놈이 본색을 드러내면 이 쑥으로 불을 피워 놈을 가두고 소금을 뿌려 힘을 빼야 합니다. 오후가 깊어가자 집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인들은 무서움에 떨면서도 김선비의 지시에 따라 마당 곳곳에 장작을 쌓아 올렸습니다. 마치 큰 잔치나 제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표정은 비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랑방의 나그네는 이 분주한 움직임을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도 아무런 반응 없이 고요하게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사랑방을 중심으로 무거운 침묵이 집안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갇혀있는 조카의 방에서도 더 이상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가 기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치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랑방의 등불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빛의 세기가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푸른 빛이 창호지를 뚫고 나와 마당의 장작더미를 비추었고 하늘에서 내리던 진눈깨비는 그 빛에 닿자마자 푸른색 불티로 변하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집안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장독대가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고 마당에 쌓아둔 물동이의 물이 순식간에 얼어붙어 터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저승의 냉기가 이승을 침범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의관을 정제하고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그는 선비로서의 기계를 잃지 않기 위해 각근을 단단히 메고 손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낡은 쌓인검, 사악한 기운을 베는 칼을 쥐었습니다. 비록 녹슬고 무딘 칼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노이는 쑥묶음을 등 뒤에 메고 양손에 팥과 소금이 든 바구니를 든 채 김선비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사랑방을 노려보며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소리가 점점 거세지더니 마치 수천 마리의 여우가 울부짖는 듯한 기괴한 소리가 집안을 휘감았습니다. 그때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랑방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것은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방 안에 있던 등불이 스스로 공중으로 떠올라 콧마루로 미끄러지듯 나왔습니다. 등불은 이제 더 이상 둥근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가죽이 길게 늘어지고 비틀려서 마치 껍질이 벗겨진 짐승이 뭉클이고 있는 듯한 흉측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는 시퍼런 눈알 같은 불꽃이 번뜩이며 김선비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림자처럼 흐릿한 형체의 나그네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나그네의 얼굴은 반쯤 녹아내린 밀랍 인형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주 따뜻한 집을 다오. 등불 속에서 갈라지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고막을 찢는 듯 날카로우면서도 동시에 귓가에 속삭이는 듯 은밀했습니다. 김선비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혀를 깨물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사악한 요물아, 내 집에서 당장 물러가라.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김선비가 호통을 치며 칼을 뽑아 들었지만 등불은 비웃기라도 하듯 쇳소리를 내며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서리가 하얗게 피어오르며 모든 것을 얼려버리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안채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갇혀있던 조카가 문을 부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막아보려 했지만 조카는 괴력을 발휘하여 그들을 뿌리치고 마당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조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벙쑥했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으며 맨발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푸른 등불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행복한 듯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저기만 들어가면 따뜻해. 조카는 김선비와 마노인을 지나쳐 등불을 향해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등불은 조카를 환영하듯 활짝 펼쳐지며 그 안에 시퍼런 불구덩이를 드러냈습니다. 마노인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나으리, 지금입니다. 놈이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벌릴 때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지금 불을 붙여야 합니다. 마노인은 들고 있던 쑥묶음에 불씨를 당겨 힘껏 사랑방 쪽으로 던졌습니다. 매캐한 쑥, 향기가 퍼지며 붉은 불꽃이 허공을 가르고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등불은 민첩하게 몸을 비틀어 쑥 묶음을 피했고 쑥 묶음은 나그네의 옷자락에 떨어져 불이 붙었습니다. 나그네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틀었지만 등불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조카만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등불이 조카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제 등불의 가죽이 조카의 얼굴을 감싸려는 찰나 조카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양팔을 벌려 등불을 껴안으려 했습니다. 김선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사인검을 허공에 휘두르며 마당에 쌓아둔 장작더미를 향해 달려가 횃불을 던졌습니다. 모두 불을 붙여라! 이 마당을 불바다로 만들어라! 김선비의 외침에 하인들도 정신을 차리고 횃불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마당 곳곳에서 붉은 화염이 치솟아 올랐고 얼어붙었던 공기가 뜨거운 열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뜨거운 의지가 담긴 불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열기에 등불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차가운 음기 덩어리인 등불에게 뜨거운 양기는 쥐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등불은 고통스러운 듯 끽끽거리는 소리를 내며 조카에게서 떨어졌고 그 틈을 타 김선비가 조카의 멱살을 잡고 뒤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놈아. 저건 네 어미가 아니다. 조카가 바닥에 쓰러지며 정신을 잃자 등불은 분노에 차서 방향을 틀어 김선비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눈 깜짝할 사이에 김선비의 목덜미까지 다가왔습니다. 푸른 냉기가 김선비의 목을 조여오며 숨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 노인이 팥과 소금이 섞인 바구니를 등불을 향해 냅다 뿌렸습니다. 에이, 썩 물러가라. 하얀 소금과 붉은 파달들이 우박처럼 등불의 표면에 쏟아졌습니다. 타다닥 하는 소리와 함께 등불의 가죽 표면에서 푸른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등불은 마치 뜨거운 기름에 닿은 것처럼 펄쩍 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 소리는 사람의 귀를 멀게 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등불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사이
김선비는 사인검을 고쳐잡고 등불의 정중앙, 그 시퍼런 눈동자 같은 불꽃을 향해 있는 힘껏 칼을 내리꽂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의 몸에 붙은 불을 끄지도 못한 채 등불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 괴성을 지르며 김선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손톱이 길게 자라나 김선비의 등을 노렸습니다. 앞에는 여우, 가죽, 등불, 뒤에는 귀신 들린 나그네. 김선비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포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집안의 가장이자 마을의 어른으로서 사악한 것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붉은 불길과 푸른 요기여치의 충돌. 이것은 길고 긴 밤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김선비가 쥐고 있던 낡은 사인검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는 순간 마당의 붉은 불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쇠붙이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이 땅을 지켜온 사람들의 정기와 악을 멸하고자 하는 김선비의 섰을 퍼런 의지가 담긴 일격이었습니다. 이 흉물아, 천벌을 받아라. 김선비의 고함과 함께 칼끝이 정확히 등불의 중심, 그 시퍼런 눈동자처럼 일렁이던 불꽃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러자 등불에서는 마치 수천 개의 유리가 동시에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터져나왔고 찢어진 가죽 사이로 검푸른 액체가 피처럼 솟구쳤습니다. 그 액체는 땅에 닿자마자 치익 소리를 내며 독한 연기를 피워 올렸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역한지 숨을 쉴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등불이 칼에 찔려 비명을 지르는 것과 동시에 김선비의 등 뒤에서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던 나그네의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딱 멈췄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던 꼭두각시 인형의 줄이 끊어진 것처럼 나그네는 허공에 뜬 채로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쿵소리를 내며 쓰러진 나그네의 몸에서는 더 이상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거나 반격하려 하지 않고 그저 껍데기만 남은 허수아비처럼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등불 속에 깃든 여우의 원혼이 나그네라는 육신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체인 등불이 치명상을 입자 꼭두각시였던 나그네 또한 그 생명력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나그네가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도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칼에 꽂힌 등불은 여전히 끈질기게 발악하며 칼날을 타고 김선비의 손으로 기어 올라오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불에 찢어진 가죽 틈새에서는 끔찍한 원망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프다. 뜨겁다. 내 집을 돌려다오. 따뜻한 배를 다오. 그 목소리는 김선비의 뇌리 속을 파고들어 정신을 갉아먹으려 했지만 김선비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네가 들어갈 집은 산 사람의 배가 아니라 저 지옥의 불구덩이다. 김선비는 칼에 꽂힌 등불을 들어올려 마당 한가운데서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장작더미 속으로 힘껏 던져 넣었습니다. 등불이 붉은 화염 속으로 떨어지자 불길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등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냉기가 불을 끄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세를 올린 장작불은 수십 명 하인들의 염원이 담긴 양기의 결정체였습니다. 붉은 불꽃은 잠시 사그라드는 척하다가 이내 거대한 혀를 날름거려 등불을 집어삼켰습니다. 키에 그러맨 불길 속에서 짐승의 단말마와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푸른 불꽃과 붉은 불꽃이 뒤엉켜 싸우면서 마당에는 기이한 보라색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 속에서는 고통에 일그러진 여우의 형상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포와 연민을 동시에 느끼게 할 만큼 처절했습니다. 마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은 팥과 소금을 불길 속에 몽땅 털어넣었습니다. 부디 저승으로 가서 죄를 씻고 다시는 이승을 넘보지 마라. 소금과 팥이 불 속에서 타닥타닥 튀어오르며 등불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요기여치를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며 등불의 형체를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가죽은 오그라들며 재가 되었고 그 안에 있던 뼈대마저도 뜨거운 열기에 바스러져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푸른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붉고 건강한 불꽃만이 마당을 밝히게 되자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압박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등불이 완전히 타버리자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나그네의 시신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던 그의 몸이 스르르 무너져 내리더니 옷가지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래된 여우털 뭉치와 삭은 뼈다귀들이었습니다. 그 나그네 역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우의 원혼이 둔갑술을 부려 만든 가짜였던 것입니다. 하인들은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지만 김선비는 담담하게 그 자네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망하구나. 따뜻함을 찾아 헤매던 그 집착이 결국 너 자신을 태워버렸구나. 김선비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안채 마루 밑에 쓰러져 있던 조카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김선비는 황급히 달려가 조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조카의 눈은 여전히 몽롱해 보였지만 더 이상 초점 없는 광기는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삼촌, 제가 왜 여기에? 그리고 이 불은 다 뭐예요? 조카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옷이 찢겨 있고 몸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는 놀라서 울먹였습니다. 김선비는 조카를 꽉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다. 네가 무사한이 되었다. 나쁜 꿈을 꾸었다 생각하거라. 김선비의 따뜻한 체온이 조카에게 전해지자 조카는 비로소 긴장이 풀려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숨어있던 하인들도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주인이 요물을 물리치고 조카를 구한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 검엄은 주저앉아 통곡을 했고 건장한 모습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살아남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마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하인들을 독려했습니다. 자,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직 찌꺼기가 남았다. 마당에 떨어진 저 더러운 털뭉치와 뼈다귀들을 모조리 긁어 모아라. 하나도 남김없이 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려야 후환이 없다. 마 노인의 불호령에 하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빗자루와 삽을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나그네가 남긴 잔해들을 조심스럽게 쓸어담아 장작불 위로 던졌습니다. 털뭉치들이 탈 때는 노린내가 진동을 했지만 사람들은 코를 막으면서도 그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사랑방에 남아있던 나그네의 보찜과 그가 덮었던 이불, 심지어 그가 신었던 신발까지 모두 꺼내어 불살랐습니다. 요물의 흔적이 묻은 물건은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김선비의 의지였습니다. 불길은 밤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고 그 열기는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지난 며칠간 쌓였던 음습한 냉기를 몰아냈습니다. 얼어붙었던 장독대의 얼음이 녹아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봄이 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나니 사람들은 긴장이 풀리면서 급격한 허기와 추위를 느꼈습니다. 김선비는 부엌 검엄을 불렀습니다.
안에 있는 팥을 다 꺼내어 솥을 걸어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깨워라. 이 밤에 웬 불이냐 놀랐을 테니 팥죽을 넉넉히 쑤어 모두와 나누어 먹자. 붉은 팥죽만큼 요기를 씻어내고 속을 데우는데 좋은 것은 없다. 김선비의 명령에 부엌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어멈과 여종들은 큰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붉은 팥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장작불 위에서 팥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가자 비로소 집안은 사람 사는 곧다운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선비네 집 마당의 불길을 보고 걱정이 되어 하나둘씩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횃불을 든 이웃들이 선비님, 별일 없으십니까? 불이 났다는 소리에 달려왔습니다. 라며 웅성거렸습니다. 김선비는 대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저 집안에 든 나쁜 벌레를 잡느라 불을 좀 크게 피웠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마침 액기스로 팥죽을 쓰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한 그릇씩 드시고 가시지요. 김선비는 구체적인 내막을 밝혀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대신 넉넉한 인심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의 안색이 밝은 것을 보고 안도하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랑방 앞된 마루는 깨끗이 닦여졌고 그곳에는 이제 푸른 등불 대신 은은한 호롱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노란색을 띠고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조카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미음을 마시며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조카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헛된 욕심이나 편안함에 눈이 멀어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있다. 네가 그 추위를 피하려고 요물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도 결국은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마음을 굳건히 하거라. 조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부엌에서는 큰 가마솥 뚜껑이 열리고 붉고 걸쭉한 팥죽이 김을 뿜어냈습니다. 부엌 어멈은 커다란 국자로 팥죽을 퍼서 그릇마다 가득 담았고 하인들은 쟁반에 받쳐 마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날랐습니다. 뜨끈한 팥죽 그릇을 받아 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어이구, 이 밤중에 팥죽이라니 호사로구먼. 마을 사람들은 호호 불어가며 팥죽을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쌉싸름한 팥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뱃속 깊은 곳까지 뜨거운 기운이 퍼지며 온몸이 노곤해졌습니다. 김선비도 만호인과 함께 마루에 걸터 앉아 팥죽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 맛은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도 꿀맛이었습니다. 만호인은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나으리,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저 불길 속에서 타오르던 푸른 귀신놈도 팥죽 냄새를 맡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김선비도 마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 덕분이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조카 녀석은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걸세. 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만오이는 손사래를 치며 겸손해했지만 그의 눈가는 훈훈한 감동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서 타오르는 붉은 장작불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악몽을 불꽃과 함께 태워보냈습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 그 바람에는 썩은 내나 비린내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맑고 차가운 겨울, 초입의 바람이 마당의 열기를 식혀주고 하늘의 별들은 총총히 빛나며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쌓여있던 재는 바람에 날려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것은 마치 나쁜 기운이 흩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빗자루로 남은 재를 깨끗이 쓸어내고 물을 뿌려 마당을 정돈했습니다.
김선비는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방 안에 배어있던 눅눅한 가죽 냄새가 빠져나가고 대신 상쾌한 새벽 공기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꽃기호하는 힘찬 울음소리는 어둠을 쫓고 아침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짖지 못하고 숨어만 있던 마을의 개들도 닭 울음소리에 화답하듯 멍멍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경계의 짖음이 아니라 주인을 반기는 명랑한 소리였습니다. 외양간의 소들도 음매하고 길게 울며 아침밥을 달라고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생명이 다시 깨어나 활기를 되찾은 것입니다. 김선비는 마당에 서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검푸르던 하늘이 서서히 보랏빛으로 다시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팥죽을 배불리 먹고 덕담을 나누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선비님, 밤새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잘 먹고 갑니다. 이웃들의 인사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김선비는 그들을 배웅하며 대문을 닫았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든든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이 문 안에는 어떤 사악한 것도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마 노인에게 하인들을 쉬게 하라고 이르고 자신도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조카의 방 앞을 지나는데 조카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평온한 숨소리였습니다. 며칠 동안 시달리던 악몽에서 벗어나 꿈없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선비는 문틈으로 조카의 자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김선비의 아내가 따뜻한 꿀물을 타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김선비의 손을 잡아주었고 김선비는 그 따뜻한 온기에 기대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 참으로 긴 밤이었소. 동이 트자 햇살이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햇살을 받아도 녹지 않던 서리들이 순식간에 녹아내려 이슬이 되어 반짝였습니다. 사랑방 앞에 돛돌 위에는 나그네의 신발이 있던 자리에 그을린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하인들을 시켜 그을린 자국마저 깨끗이 닦아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문 위에 붉은 팥 주머니를 하나 매달아 두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소박한 염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선비의 집은 다시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기이하고도 험난했던 밤이 지나가고 김선비의 기와집에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시커멓게 그을려 있던 불의 흔적은 하인들이 부지런히 새 흙을 퍼다 덮고 다져서 이제는 어디가 불탄 자리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해졌습니다. 흉흉한 소문을 듣고 걱정스런 마음에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던 마을 사람들도 다시금 활기차게 돌아가는 김선비네 집안 풍경을 보고는 안심하고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사랑방 문턱을 넘나들던 차가운 욕이 여시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문틈으로 구수한 숭늉 냄새와 은은한 먹 냄새만이 흘러나와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냄새였고 사람 사는 집이라면 응당 풍겨야 할 포근한 향기였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김선비의 조카는 며칠간 몸져 누워 있었지만 다행히 김선비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아마, 노인이 산에서 캐온 약초를 다려 먹은 덕분에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조카는 자리에서 털고 일어난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어딘가 몽롱하고 심약해 보이던 눈빛이 이제는 총명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현혹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따뜻함이라는 것이 남에게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조카는 이제 사랑방 아랫목에 앉아 헛된 공상에 빠지는 대신 붓을 들어 글씨를 쓰고 책을 읽으며 마음의 심지를 굳건히 다져나갔습니다. 이번 일의 1등 공신인 늙은 하인마 노인은 집안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마 노인을 불러 크게 치하하며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두툼한 솜을 넣은 비단옷, 한 벌과 질 좋은 가죽신을 선물로 내렸습니다. 평생 거친 무명옷만 입고 살았던 마 노인은 송구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김선비는 자네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은 멸문지와 가문이 없어지는 재앙을 면치 못했을 것일세. 이것은 내 작은 성인이 기쁘게 받아주게 하며 마 노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마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새 옷을 받아들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젊은 하인들도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선비의 명성은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에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김선비가 학식만 높은 선비인 줄 알았더니 담력 또한 대장부 못지않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개 중에는 여우 귀신을 잡은 선비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 부적이라도 한 장 써달라고 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김선비는 그저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칠 뿐이었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은 부적이 아니라 바른 마음가짐일세. 욕심을 버리고 분수에 맞게 살며 가족과 이웃을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침범하지 못하는 법이지. 김선비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겸손하고도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